첫눈은 오래된 골목 위로 잔인하게 내려앉고 서울의 겨울밤은 숨소리까지 얼렸다. 아이는 젖은 교복 치마를 움켜쥔 채 작은 아이를 품에 더욱 깊이 안았다. 품속의 미나는 갓 태어난 몸으로 희미하게 떨었고 입술은 분홍빛을 잃어가고 있었다. 아이는 흐려지는 눈앞에서 낡은 간판을 보았다. 강대 빵집이라는 네 글자가 눈발 속에서 마지막 등불처럼 흔들렸다. 그녀는 유리문을 밀었지만 얼어붙은 손끝에는 제대로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안쪽에서 불을 끄려던 강대는 놀라 몸을 돌렸고 계산대 옆에 유진도 수건을 떨어뜨렸다. 아이는 문턱을 넘자마자 무릎부터 꺾였다. 제발 아무 일이나 시켜주세요. 동생에게 먹일 분유값만 있으면 돼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서진 얼음처럼 떨렸고 그 말끝에서 미나의 작은 숨이 갑자기 길게 끊겼다. 강대는 손전등처럼 창백한 아이의 얼굴을 보는 순간 오래전 들었던 이름 하나를 떠올렸다. 그는 아직 이유를 알지 못했지만 이 아이가 단순한 손님이 아니라는 직감을 느꼈다. 유진은 망설임도 없이 아이네 품에서 미나를 받아들고 난방기 가까운 의자로 달려갔다. 바로 그때 아이네 주머니에서 낡은 산모수첩이 떨어졌고 첫 장에는 유미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강대의 눈동자가 그 이름 위에서 멈췄고 손끝이 오래된 상처처럼 굳어졌다. 유진도 산모수첩을 보자마자 숨을 들이켰고 얼굴에서 피가 천천히 빠져나갔다. 25해 전 동전 몇 개를 움켜쥐고 이 빵집에 오던 아이가 있었다. 그 아이는 배가 고파도 웃었고 팬더 모양 빵 하나를 보물처럼 품었다. 그런데 그 이름이 지금 눈보라 속에서 다시 돌아온 것이다. 미나는 유진의 팔 안에서 작은 신음조차 내지 못했고 아이는 바닥에 손을 짚은 채 떨었다. 강대는 급히 따뜻한 물을 가져오고 유진은 담요를 꺼내 아이를 감쌌다. 아이는 그 모습을 보며 울음을 삼키려 했지만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눈물이 떨어졌다. 엄마가 오늘 새벽에 돌아가셨어요. 미나를 낳고 다시 눈을 뜨지 못했어요. 그 고백은 빵집 전체를 조용히 무너뜨렸다. 유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미나의 발을 손바닥으로 감쌌다. 너무 작고 차가운 발이었다. 강대는 오븐에 남아있던 빵을 꺼내 아직 뜨거운 김이 올라오는 접시에 담았다. 그는 아인 앞에 빵과 우유를 놓았지만 소녀는 먼저 동생의 입가만 보았다. 먹어야 네가 버틴다. 강대의 말은 투박했지만 목소리 깊은 곳에는 이상하게 젖은 떨림이 있었다. 아이는 빵을 한 입 베어 물다가 오래 참은 사람처럼 어깨를 흔들었다. 그녀는 아무에게도 기대지 않으려고 했지만 따뜻한 빵 냄새가 버티던 마음을 무너뜨렸다. 유진은 작은 숟가락으로 미나의 입가에 분유를 대며 아이가 삼키는지 조심스럽게 살폈다. 미나가 아주 조금 목을 움직이자 세 사람은 동시에 숨을 내쉬었다. 그 짧은 움직임은 어두운 밤의 첫 대답 같았다. 아버지는 어디 계시니? 유진이 묻자 아이는 두 손을 무릎 위에서 꼭 모았다. 그녀는 대답하기 전 빵집 유리창에 비친 자기 얼굴을 잠시 보았다. 너무 어린 얼굴이었다. 아빠는 엄마가 돌아가신 뒤로 술만 마셨어요. 예전에는 정말 다정했는데 이제는 일을 놓치고 화만 내요. 아이는 아버지를 미워한다고 말하지 못했고 그래서 더 깊이 아파 보였다. 현우는 원래 성실한 배달 기사였고 유미가 살아있을 때는 집에 늦어도 웃으며 돌아왔다. 하지만 출산 중 유미가 세상을 떠난 뒤 그는 현실을 견디지 못한 사람처럼 무너졌다. 장례비도 제대로 치르지 못했고 집에는 분유 한 통 살 돈도 남지 않았다. 아이는
울다 지친 아버지 옆에서 미나의 울음소리를 들었고 그 밤에 더 기다리면 동생이 위험하다고 판단했다. 엄마가 여기 이야기를 자주 했어요. 아이는 빵을 내려놓고 조심스럽게 가방에서 구겨진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사진 속 유미는 젊은 얼굴로 빵집 앞에 서 있었고 손에는 팬더 모양 빵이 들려 있었다. 힘들 때마다 강대 빵집에서 받은 빵 때문에 살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라면 누군가 미나를 봐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유진은 사진을 받자마자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 사진 속 유미는 유진이 기억하던 아이와 거의 같은 눈을 하고 있었다. 유진은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진단을 받은 뒤 오래도록 웃음을 잃고 살았다. 그런 그녀에게 매주 토요일 찾아오던 유미는 이유 없는 선물 같았다. 유미는 돈이 부족하면 빵을 반만 달라고 했고 유진은 모른 척 하나를 더 넣어주었다. 팬더빵은 바로 그 아이의 웃음을 위해 만든 것이었다. 강대는 말없이 의자에 앉았고 손등의 주름 사이로 지난 시간이 내려앉았다. 그는 유미가 중학생이 되던 해 갑자기 발길을 끊었던 날을 기억했다. 어디로 이사 갔는지 묻지도 못했고 세월은 빚과 병원비와 장사 걱정 속에서 흘렀다. 그런데 그녀가 남긴 두 아이가 가장 추운 밤에 다시 이 문을 밀고 들어왔다. 강대는 그것이 우연이라고 믿을 수 없었다. 아이는 잠시 몸을 웅크린 채 자신이 너무 많은 짐을 들고 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 빵집도 낡았고 천장 모서리에는 물이 샌 자국이 남아 있었다. 계산대 옆에는 미납 고지서들이 뒤집힌 접시 아래 눌려 있었다. 그녀는 그 종이들을 보자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다. 죄송해요. 저희 때문에 더 힘들어지시면 안 돼요. 그 말에 유진이 처음으로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지금 나가면 이 아이들은 다시 눈 속으로 들어가야 해. 유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오래 참고 눌러온 사랑이 들어 있었다. 강대는 창밖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문으로 걸어가 빵집의 낡은 자물쇠를 안에서 잠갔다. 그 소리는 이상하게 엄숙했다. 마치 누군가의 운명을 향해 문을 닫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냉기를 막아 세우는 소리처럼 들렸다. 그날 밤 아인과 미나는 빵집 뒤쪽 작은 창고방으로 옮겨졌다. 유진은 먼지 쌓인 이불을 털고 오래 쓰지 않은 전기장판을 꺼냈다. 강대는 좁은 방에 전구를 갈아 끼우며 벽에 걸린 오래된 달력을 떼어냈다. 방은 작고 초라했지만 눈보라 속거리보다 훨씬 안전했다. 아이는 미나를 이불 위에 눕히고 처음으로 깊게 숨을 쉬었다. 하지만 안도는 오래가지 않았다. 아이는 벽 너머에서 강대와 유진이 낮게 나누는 말을 들었다. 은행 이자는 밀렸고 재료상 대금도 2달째 갚지 못했다. 건물주는 보증금을 올리겠다고 했고 오래된 오븐은 언제 멈춰도 이상하지 않았다. 아이는 눈을 감았지만 그 말들은 그녀의 가슴에 고드름처럼 박혔다. 자신이 구원받은 자리가 다른 사람의 마지막 버팀목일 수 있었다. 새벽이 가까워질 무렵 강대는 혼자 가게 앞 의자에 앉아 휴대전화를 들었다. 그는 아인이 잠든 것을 확인한 뒤 산모 수첩 뒤쪽에 적힌 보호자 번호를 눌렀다. 긴 신호음 끝에 거친 숨소리가 들렸고 술에 잠긴 남자의 목소리가 낮게 흘러나왔다. 누구십니까? 강대는 한동안 말하지 않았다. 그는 남자를 꾸짖고 싶었지만 먼저 아버지라는 이름의 무게를 떠올렸다. 현우 씨, 당신 딸들이 우리 빵집에 있습니다. 강대의 말이 끝나자 수화기 너머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다. 남자는 욕설도 변명도 하지 못하고 거친 숨만 반복했다. 강대는 창밖에 눈을 보며 말을 이었다.
아이는 동생을 살리려고 밤길을 걸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슬퍼할 자격보다 살아낼 책임을 먼저 찾아야 합니다. 그 말은 칼보다 조용했고 그래서 더 깊게 꽂혔다. 현우는 한참 뒤에야 낮게 울음을 터뜨렸고 그 울음에는 술기운보다 수치심이 더 짙었다. 그는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했지만 강대는 그 말에 기대지 않았다. 미안하면 병원에 가고 술을 끊고 일자리를 잡으십시오. 아이들을 데려갈 생각은 그 다음입니다. 강대는 냉정하게 들리도록 애썼지만 목소리 끝은 흔들렸다. 수화기 너머의 남자가 정말 무너진 사람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전화를 끊은 뒤 강대는 오래된 오븐 앞에 섰다. 아직 식지 않은 철판에서는 빵 냄새가 은근하게 올라왔다. 그는 손바닥으로 오븐 문을 짚고 유미가 어릴 적 웃던 모습을 떠올렸다. 가난은 사람을 쉽게 비겁하게 만들지만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되지는 않았다. 유미는 작은 빵 하나에도 감사할 줄 알았고 그녀의 딸은 갓난아이를 살리기 위해 눈보라를 건넜다. 아침이 밝기 전 아이는 조용히 방에서 나와 가게 바닥을 쓸기 시작했다. 유진은 그 모습을 보고 놀라 빗자루를 빼앗으려 했지만 아이는 두 손으로 끝까지 붙잡았다. 공짜로 있을 수는 없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할게요. 그녀의 눈밑은 검었고 입술은 아직 갈라져 있었다.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전날 밤보다 단단했다. 유진은 결국 빗자루를 돌려주었고 대신 따뜻한 앞치마를 아이네 어깨에 걸쳐 주었다. 앞치마는 너무 커서 소녀의 무릎 아래까지 내려왔지만 아이는 그것을 무겁게 받아들였다. 강대는 반죽 그릇을 꺼내며 밀가루와 물의 비율부터 천천히 설명했다. 빵은 서두르면 속이 비어 사람 마음도 비슷하다. 아이는 그 말을 이해하려 애쓰며 차가운 손으로 첫 반죽을 눌렀다. 그날 오전 빵집에는 손님이 거의 오지 않았다. 오래된 동네는 이미 프랜차이즈 카페와 편의점 빵에 익숙해졌고 강대빵집의 낡은 간판은 사람들의 시선에서 사라진 지 오래였다. 유진은 남은 빵들을 바라보다가 저녁에 또 폐기해야 할 양을 속으로 계산했다. 아이는 계산대 옆에서 손님 없는 시간을 보며 이곳의 따뜻함이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꼈다. 점심 무렵 건장한 남자 두 명이 빵집 문을 밀고 들어왔다. 그들은 빵 냄새를 맡으러 온 손님처럼 보이지 않았다. 한 남자는 계산대 위에 서류 봉투를 툭 던졌고 다른 남자는 진열대의 팬더빵을 손가락으로 눌렀다. 유진의 얼굴이 굳었고 강대는 아인을 뒤쪽으로 물러서게 했다. 이번 달까지 정리하지 않으면 가게는 절차대로 넘어갑니다. 남자의 말은 차갑고 익숙했다. 아이는 그 말뜻을 완전히 알지는 못했지만 유진이 꽉 쥔 손을 보고 충분히 이해했다. 빵집은 단순한 가게가 아니었다. 누군가의 젊은 시절이고 누군가의 잃어버린 딸이며 이제는 미나의 숨을 살린 방이었다. 남자들이 나간 뒤 강대는 서류를 접어 서랍에 넣었다. 그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종이 끝을 잡은 손가락이 아주 조금 떨리고 있었다. 그날 밤 아이는 잠든 미나 곁에서 오래 생각했다. 자신은 도움을 받기 위해 이곳에 왔지만 이제는 이곳을 지키고 싶어졌다. 유미가 사랑했던 팬더빵은 낡은 추억이 아니라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씨앗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학교 친구들이 올리는 짧은 영상과 예쁜 포장 사진들을 떠올렸다. 어쩌면 사람들이 이 빵집을 잊은 것이 아니라 다시 볼 이유를 받지 못했을 뿐이었다. 다음 날 새벽, 아이는 조심스럽게 유진에게 오래된 팬더빵 틀을 보여달라고 부탁했다. 틀은 서랍 깊숙한 곳에 있었고 가장자리에는
세월의 녹이 얇게 묻어 있었다. 유진은 그 틀을 꺼내며 손끝으로 먼지를 닦았다. 이건 내 엄마가 제일 좋아하던 모양이야. 아이는 그 말을 들으며 마음속 어딘가가 아프게 따뜻해졌다. 그녀는 그 빵을 다시 살려야 한다고 확신했다. 강대는 처음에는 고개를 저었다. 새 재료를 살 돈도 부족했고 실패하면 폐기량만 늘어날 수 있었다. 그러나 아이는 구겨진 공책을 펼쳐 자신이 밤새 적은 작은 계획을 보여주었다. 크림치즈, 말차, 파당금 같은 속을 조금씩 바꾸고 팬더 얼굴은 더 선명하게 만들자는 제안이었다. 포장지는 흰 종이와 검은 스티커만으로도 충분히 귀엽게 만들 수 있다고 했다. 유진은 공책을 넘기다가 어느 페이지에서 손을 멈췄다. 그곳에는 삐뚤지만 정성스럽게 그린 작은 간판 그림이 있었다. 강대 빵집이라는 이름 아래 팬더 빵을 든 아이가 웃고 있었다. 유진은 아무 말 없이 눈을 감았다. 그 아이의 얼굴은 유미 같기도 했고 아인 같기도 했다. 강대도 공책을 보다가 깊은 한숨을 쉬었지만 이번에는 절망의 한숨이 아니었다. 한 판만 해보자. 강대의 말에 아이는 처음으로 작게 웃었다. 그 웃음은 아직 조심스러웠고 언제든 사라질 만큼 연약했다. 그래도 유진은 그 웃음을 보고 오래전 유미가 처음 팬더 빵을 받던 날을 떠올렸다. 세월이 아무리 잔인해도 어떤 표정은 이상하게 다시 돌아오는 법이었다. 오븐이 예열되는 소리 속에서 낡은 빵집은 아주 천천히 다른 아침을 맞기 시작했다. 첫 번째 새 팬더빵은 모양이 조금 삐뚤었고 크림은 한쪽으로 새어나왔다. 아이는 실패한 빵을 보며 얼굴을 붉혔지만 강대는 그것을 반으로 잘라 맛보았다. 속은 괜찮다. 얼굴만 다시 잡으면 된다. 그 말에 아이는 다시 반죽을 집었다. 유진은 옆에서 파당금을 덜어주고 미나는 작은 담요 안에서 잠든 채 가끔 손을 움직였다. 오전 장사가 시작되자 동네 중학생 둘이 우연히 그 빵을 발견했다. 아이들은 진열대 앞에서 웃음을 터뜨렸고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어도 되냐고 물었다. 아이는 긴장한 채 고개를 끄덕였고 유진은 빵을 작은 봉투에 담아 건넸다. 잠시 뒤 아이들은 밖에서 다시 사진을 찍었고 팬더 얼굴을 화면 가까이 들이댔다. 그 장면을 보며 아이는 가슴 안에서 희미한 불씨가 켜지는 걸 느꼈다. 그러나 불씨가 커지기 전 가게 문에는 또 다른 종이가 붙었다. 이번에는 은행의 최종 통지서였고 나쁘게 하는 생각보다 훨씬 가까웠다. 강대는 종이를 떼어 주머니에 넣으려 했지만 아이는 이미 그 붉은 글씨를 보았다. 유진은 미나를 안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따뜻한 빵 냄새와 차가운 통지서가 같은 공간에 놓인 순간 아이는 이 집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았다. 그날 저녁 눈은 멈췄지만 골목 바닥에는 얼음이 얇게 남아 있었다. 아이는 진열대에 남은 팬더빵 하나를 바라보며 자신의 손으로 지켜야 할 것들을 세어보았다. 미나의 숨, 엄마의 추억, 강대와 유진의 빵집, 그리고 언젠가 돌아와야 할 아버지까지 있었다. 그녀는 아직 고등학생이었고 가진 돈도 없었다. 하지만 그 밤 이후 도망치는 아이로만 살 수는 없었다. 새벽 4시가 되자 빵집 뒤방의 작은 알람이 낮은 진동으로 아이를 깨웠다. 미나는 유진이 마련한 작은 요람에서 자고 있었고 숨소리는 전날보다 조금 고르게 들렸다. 아이는 아이가 깰까봐 양말도 신지 못한 채 조심스럽게 차가운 바닥을 밟았다. 그녀는 세수를 하며 거울 속 창백한 얼굴을 보았지만 피곤하다는 말을 허락하지 않았다. 가게 안에는 아직 밤의 냉기가 남아 있었고
오븐의 금속 냄새가 희미하게 떠돌았다. 강대는 이미 밀가루 포대를 열어두었고 낡은 라디오에서는 새벽 뉴스가 작게 흘러나왔다. 그는 아인이 들어오자 아무 말 없이 앞치마 끈을 다시 묶어주었다. 오늘은 반죽이 손에 붙어도 겁내지 마라. 강대의 말은 짧았지만 아이는 그 속에서 허락을 들었다. 첫 반죽은 생각보다 무거웠고 아인의 손목은 금세 뜨겁게 저려왔다. 그녀는 물의 양을 맞추려다 밀가루를 너무 많이 흩뿌렸고 강대는 조용히 그릇을 돌려주었다. 망친 게 아니라 배우는 중이다. 그는 그렇게 말하며 손바닥 아래에서 반죽이 어떻게 숨을 얻는지 보여주었다. 아이는 그 움직임을 따라하며 빵도 사람처럼 버텨야 부드러워진다고 생각했다. 유진은 옆에서 팬더빵의 얼굴을 만드는 법을 천천히 가르쳤다. 검은 반죽은 귀와 눈이 되어야 했고 흰 반죽은 너무 얇아지면 웃는 표정을 잃었다. 아이는 작은 눈 조각 하나를 붙이다가 몇 번이나 망쳤고 그때마다 입술을 깨물었다. 유진은 손을 잡아주며 말했다. 네 엄마도 처음에는 귀를 자꾸 빗돌게 붙였어. 그 말에 아인의 손끝이 멈췄다. 엄마 이야기는 언제나 마음 한쪽에서 갑자기 열린 문처럼 찾아왔다. 아이는 울지 않으려고 고개를 숙였지만 밀가루 위로 작은 눈물방울이 떨어졌다. 유진은 서둘러 닦아주지 않고 그냥 옆에서 따뜻한 물을 따라주었다. 슬픔은 급히 치우면 더 깊이 숨어버린다는 걸. 그녀는 오랜 세월 끝에 알고 있었다. 아이는 아침 8시가 되기 전까지 팬더빵 30개를 진열대에 올렸다. 모양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작은 얼굴들은 이상하게 살아있는 표정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미나의 분유를 확인하고 교복으로 갈아입은 뒤 가게 문 앞에서 잠시 멈췄다. 학교에 가야 했지만 발은 쉽게 떨어지지 않았다. 유진은 그 마음을 알아보고 도시락 봉투를 조용히 손에 쥐어주었다. 학교 복도는 빵집보다 훨씬 밝았지만 아인에게는 더 차갑게 느껴졌다. 아이들은 주말에 간 카페와 학원 이야기를 나누었고 누군가는 새 운동화를 자랑했다. 아이는 책상 서랍에 도시락을 넣으며 손끝에 남은 밀가루 냄새를 숨기려 했다. 그러나 뒷자리에 수진이 코를 찡그리며 말했다. 너 빵집에서 아르바이트 한다며. 교복의 냄새가 배었어. 그 말에 주변 웃음이 작게 번졌다. 아이는 대꾸하지 않았고 공책 모서리만 조용히 손톱으로 눌렀다. 그녀가 화를 내면 미나의 얼굴이 떠올랐고 참으면 엄마의 사진이 떠올랐다. 점심시간이 되자 수지는 다시 휴대전화를 들고 아인의 앞치마 사진을 보여주었다. 누군가 전날 빵집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다. 불쌍한 척하면 조회수가 잘 나오나 봐. 그 말은 가볍게 던져졌지만 아인에게는 무겁게 꽂혔다. 그때 미술부 친구 서연이 조용히 아인의 옆자리에 앉았다. 서연은 다른 아이들처럼 웃지 않았고 대신 휴대전화 화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사진 자체는 예쁜데 간판이 너무 어두워서 빵이 잘 안 살아.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아인의 반응을 기다렸다. 아인은 무슨 뜻인지 몰라 눈을 들었다. 서연은 공책을 펼치며 팬더빵을 더 선명하게 보이게 할 방법을 그리기 시작했다. 서연은 하교 후 빵집까지 따라왔고 낡은 간판을 보자마자 눈썹을 살짝 찌푸렸다. 초록색 페인트는 오래전에 빛을 잃었고 글자는 눈비에 씻겨 모서리가 흐릿했다. 하지만 그녀는 비웃지 않고 가방에서 색연필과 작은 스케치북을 꺼냈다. 이름은 그대로 두는 게 좋아. 오래된 느낌이 오히려 진짜처럼 보여. 아이는 그 말이 이상하게 고마웠다.
강대는 처음 보는 학생이 가게 안을 살피자 경계하듯 계산대 뒤에 섰다. 서연은 예의 바르게 인사하고 팬더빵을 하나 사서 반으로 잘라보았다. 안에는 크림치즈가 조금 부족했지만 빵의 온기는 아직 살아있었다. 그녀는 한 입 먹고 곧장 고개를 끄덕였다. 사진보다 맛이 먼저 좋아야 하는데 여기는 그 조건은 이미 돼 있어요. 강대는 민망한 듯 헛기침을 했다. 그날 저녁 아인과 서연은 진열대 앞에서 첫 홍보 영상을 찍었다. 유진은 부끄러워서 뒤로 빠지려 했지만 서연은 손만 나오게 하면 된다고 설득했다. 영상 속에서 유진의 손은 팬더빵을 조심스럽게 집어 따뜻한 김이 보이는 순간 반으로 갈랐다. 크림치즈가 하얗게 늘어나자 서연은 작은 목소리로 감탄했다. 이 장면이면 사람들이 멈춰 볼 거야. 아이는 믿고 싶었지만 아직 겁이 났다. 첫 영상은 서연의 계정에 올라갔고 제목은 짧고 단순했다. 오래된 서울 빵집에서 다시 나온 팬더 빵이라는 문장이 화면 위에 붙었다. 아이는 영상을 올리고도 계속 새로 고침을 하지 않으려 애썼다. 숫자에 마음을 맡기면 작은 실패에도 무너질 것 같았다. 그러나 10분 뒤 서연이 숨을 삼키며 휴대전화를 내밀었다. 조회수는 이미 평소보다 훨씬 빠르게 올라가고 있었다. 유진은 숫자의 의미를 잘 몰랐지만 댓글에 남겨진 말을 천천히 읽었다. 귀엽다. 어디냐? 내일 가고 싶다. 할머니 손이 너무 따뜻해 보인다는 문장들이 이어졌다. 그중 누군가는 유미의 오래된 추억을 알아보는 듯 어린 시절 이 빵을 먹은 적 있다고 적었다. 유진은 그 댓글 앞에서 오래 멈추었고 손가락으로 화면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졌다. 다음 날 아침 빵집 앞에는 평소보다 많은 사람들이 서 있었다. 강대는 처음에 근처 공사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사람들은 모두 휴대전화 화면을 들고 있었다. 그들은 팬더빵이 아직 나오지 않았냐고 물었고 몇 명은 크림치즈 맛을 예약하고 싶다고 했다. 유진은 놀라 계산기를 떨어뜨릴 뻔했고 아이는 반죽 그릇 앞에서 순간 숨을 잊었다. 어제의 작은 영상이 밤새 골목을 바꿔놓은 것이다. 기쁨은 곧바로 바쁜 손놀림으로 바뀌었다. 강대는 반죽을 나누고 유진은 얼굴 모양을 붙였으며 아이는 포장 봉투에 스티커를 붙였다. 미나는 뒷방에서 잠들어 있었고 서연은 등교 전까지 줄 정리를 도왔다. 손님들은 낡은 가게를 신기하게 둘러보았고 누군가는 오래된 타일 벽 앞에서 사진을 찍었다. 강대는 어색했지만 빵이 식기 전에 나가야 한다며 계속 손을 움직였다. 그날 팬더빵은 오전 10시 전에 모두 팔렸다. 평소 같으면 오후까지 남아있던 단팥빵과 소보로까지 함께 사라졌다. 유진은 빈 진열대를 바라보며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몰랐다. 아이는 계산대 밑에서 매출 봉투를 정리하다가 손안의 지폐가 너무 낯설게 느껴졌다. 돈이 모든 것을 구하지는 못해도 오늘만큼은 이 집의 숨을 조금 늘려주었다. 하지만 장사가 끝난 뒤 강대는 기쁜 얼굴을 오래 유지하지 못했다. 갑자기 늘어난 주문은 재료비를 먼저 요구했고 밀가루와 버터 가격은 이미 많이 올라 있었다. 오래된 오븐은 계속 돌리자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고 전기 차단기도 2번이나 내려갔다. 아이는 계산서를 함께 보며 인기가 곧 안정은 아니라는 사실을 배웠다. 빵집은 살아나고 있었지만 그 생명은 아직 아주 연약했다. 아이는 밤에 공책을 다시 펼쳐 맛별 재료비와 판매 가격을 계산했다. 크림치즈는 인기가 높았지만 원가가 컸고 타당금은 안정적이었지만 젊은 손님에게 덜 새로웠다. 말차는 사진이 예쁘게 나왔지만
쓴맛을 조절하지 못하면 호불호가 갈릴 수 있었다. 그녀는 숫자 옆에 작은 표시를 하며 무작정 많이 파는 것보다 오래 팔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서연은 다음 주말에 새 간판 시안을 가져왔다. 하얀 바탕 위에 검은 글씨를 크게 두고 한쪽에는 작은 팬더 발자국을 넣은 디자인이었다. 강대는 너무 귀엽다며 난감해했지만 유진은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웃었다. 유미가 봤으면 좋아했겠다. 그 한마디에 아이는 고개를 숙였다. 새 간판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오래된 기억을 다시 사람들 앞에 세우는 일이었다. 간판을 바꾸는 날, 동네 사람 몇 명이 빵집 앞에 멈춰섰다. 어떤 노인은 예전 이름이 사라지는 줄 알고 걱정했지만 강대 빵집이라는 글자는 그대로 남아 있었다. 다만 흐릿했던 글자가 다시 선명해졌고 골목 끝에서도 작은 불빛처럼 보였다. 아이는 사다리 아래에서 서연이 마지막 스티커를 붙이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 순간 그녀는 처음으로 이곳이 조금 미래처럼 보인다고 느꼈다. 그러나 학교의 시선은 따뜻한 댓글만큼 너그럽지 않았다. 수지는 새 영상이 더 퍼진 날, 교실에서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다. 이제 유명해지면 불쌍한 사연도 상품이 되는 거네. 몇몇 아이들이 어색하게 웃었고 몇몇은 모르는 척 창밖을 보았다. 아이는 대답하려다 멈췄다. 그녀는 자신이 팔고 싶은 것이 불행이 아니라 엄마가 남긴 따뜻함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날 방과 후 아이는 혼자 화장실 세면대 앞에 서 있었다. 거울 속 얼굴은 평소보다 더 작아 보였고 눈가에는 참은 눈물이 맺혀 있었다. 그녀는 손을 씻으며 밀가루 냄새와 교실의 수치심을 함께 씻어내고 싶었다. 하지만 아무리 물을 틀어도 사람들의 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그래도 아이는 결국 고개를 들었다. 오늘 저녁에도 반죽은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빵집에 돌아오자 유진은 아이의 표정을 보고 곧장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대신 따뜻한 우유를 건네고 말차 크림의 단맛을 조금 더 올려보자고 말했다. 강대는 새로 들어온 재료 상자를 정리하며 내일은 더 많은 빵을 구울 수 있다고 했다. 그들의 평범한 말들이 아인의 마음을 천천히 제자리로 돌려놓았다. 가족은 때로 질문보다 일상으로 사람을 붙잡는다는 걸 그녀는 처음 알았다. 며칠 뒤 팬더빵 영상은 더 큰 계정에 공유되었다. 댓글은 폭발적으로 늘었고 주말 예약 문의가 빵집 전화로 쏟아졌다. 서연은 주문표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고 아이는 손님 이름과 수량을 공책에 빼곡히 적었다. 강대는 숫자가 너무 커지자 얼굴이 굳었지만 유진은 손님들이 기다린다는 사실에 조용히 힘을 냈다. 오래 굳어있던 가게의 시간이 갑자기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 주 토요일 강대 빵집 앞에는 골목을 돌아설 만큼 긴 줄이 생겼다. 사람들은 사진을 찍고 작은 아이들은 유리창에 코를 붙이고 팬더 얼굴을 찾았다. 아이는 주문을 확인하고 서연은 번호표를 나누며 유진은 계속해서 오븐 앞을 오갔다. 강대는 한순간도 쉬지 않았지만 눈빛에는 오랜만에 장인의 자존심이 돌아와 있었다. 빵이 팔리는 것이 아니라 빵집이 다시 기억되고 있었다. 하지만 줄 끝에는 손님처럼 보이지 않는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빵을 사지 않았고 휴대전화로 가게 안과 간판을 오래 찍었다. 아이는 계산대에서 그 시선을 느꼈지만 밀려드는 주문 때문에 확인할 시간이 없었다. 남자는 잠시 뒤 골목 모퉁이로 물러나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맞습니다. 그 빵집입니다. 영상 때문에 사람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의 낮은 목소리는 주말의 환한 소음에 묻혔다.
그날 밤 강대는 매출 봉투를 세며 오래 참은 숨을 내쉬었다. 밀린 재료비 일부를 갚을 수 있었고 미나의 분유도 넉넉히 살 수 있었다. 유진은 남은 팬더빵 하나를 접시에 올려 아인 앞에 조용히 밀어주었다. 오늘 네가 제일 많이 움직였어. 아이는 빵을 바라보다가 작게 웃었지만 마음 한구석은 이상하게 불안했다. 너무 빨리 찾아온 행운은 언제나 무언가를 데리고 오는 것 같았다. 그 예감은 다음 날 아침 가게 문틈에 꽂힌 명함 하나로 모습을 드러냈다. 명함에는 대형 식품 유통사의 로고와 함께 지역 브랜드 개발팀이라는 직함이 찍혀 있었다. 강대는 그것을 보는 순간 얼굴을 굳혔고 유진의 손에서는 행주가 미끄러져 떨어졌다. 아이는 명함 뒤쪽에 적힌 짧은 문장을 읽었다. 팬더빵 사업화 논의를 위해 빠른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명함은 아침빛 아래에서 지나치게 반듯했고 낡은 계산대 위에서 혼자만 다른 세계처럼 보였다. 아이는 로고와 직함을 몇 번이나 읽었지만 그 의미를 곧장 받아들이지 못했다. 유진은 행주를 다시 집어들었고 강대는 명함을 뒤집어 서랍에 넣었다. 오늘은 빵부터 굽자. 그의 말은 평범했지만 아이는 그 짧은 문장 뒤에 눌린 경계를 느꼈다. 하지만 그날의 줄은 평범하게 시작되지 않았다. 문을 열기도 전에 손님들은 골목 모퉁이까지 이어졌고 누군가는 대기 시간을 영상으로 찍고 있었다. 어린아이들은 유리창 너머 팬더 얼굴을 찾으며 손가락으로 진열대를 가리켰고 직장인들은 출근 시간을 확인하며 초조하게 웃었다. 강대는 오븐 앞에서 몸을 돌릴 틈도 없었고 유진은 포장지와 집게 사이에서 계속 손을 바꾸었다. 아이는 곧바로 공책을 찢어 번호표를 만들고 서연에게 손님 이름과 주문량을 나누어 적게 했다. 한 사람에게 너무 많은 빵이 돌아가면 뒤쪽 손님들이 실망할 수 있었고 사진만 찍는 사람 때문에 통로가 막히기도 했다. 그녀는 줄을 두 줄로 나누고 포장 주문과 현장 구매를 따로 받았다. 강대는 그 모습을 보고 놀랐지만 아무 말 없이 반죽 속도를 맞추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축제처럼 느껴졌다. 손님들은 따뜻한 빵을 손에 들고 웃었고 몇 명은 유진에게 오래 해달라는 말을 남겼다. 한 할머니는 예전에 딸과 함께 이곳에 왔었다며 팬더빵을 보자마자 눈물이 났다고 했다. 유진은 그 말을 듣고 포장끈을 묶던 손을 잠시 멈추었다. 사라진 줄 알았던 시간이 손님들의 기억 속에서 되살아나고 있었다. 그러나 장사는 추억만으로 굴러가지 않았다. 주문이 많아질수록 반죽 온도는 쉽게 흔들렸고 오븐은 한 번에 구울 수 있는 양이 너무 적었다. 크림치즈가 모자라자 아이는 가까운 마트로 달려가야 했고 돌아오는 길에는 숨이 턱까지 찼다. 서연은 번호표를 다시 정리하며 예약 없이 온 손님들에게 품절 시간을 설명했다. 작은 빵집은 갑작스러운 유명세를 삼키기에는 아직 너무 좁았다. 점심이 지나자 아이는 처음으로 손님에게 사과하는 법을 배웠다. 어떤 손님은 먼 곳에서 왔다며 화를 냈고 어떤 손님은 아이가 울고 있다며 남은 빵을 요구했다. 아이는 고개를 숙였지만 이미 예약된 빵을 마음대로 빼줄 수는 없었다. 내일 더 준비하겠습니다. 그녀는 그 말을 여러 번 반복했고 그때마다 얼굴이 조금씩 더 뜨거워졌다. 저녁이 되자 세 사람은 거의 말하지 못할 만큼 지쳐 있었다. 강대는 허리를 펴지 못했고 유진은 손가락 마디마다 밀가루가 하얗게 말라붙어 있었다. 아이는 매출 봉투를 정리하면서도 품절 때문에 돌아간 손님들의 표정을 떠올렸다. 성공은 박수와 함께 오지 않았다. 그것은 더 많은 약속, 더 많은 실수, 그리고 더 많은 눈길을 데리고 왔다.
그날 밤 아이는 공책에 새로운 표를 그렸다. 반죽 시간, 발효 시간, 굽는 시간, 포장 시간, 손님 응대 시간을 한 줄씩 나누었다. 그녀는 강대와 유진이 동시에 오븐 앞에 서지 않도록 순서를 바꾸고 자신이 계산대와 포장을 맡겠다고 적었다. 서연에게는 주말에만 번호표와 촬영 안내를 부탁하기로 했다. 빵집을 살리려면 마음만 뜨거워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배운 것이다. 다음 날부터 가게는 조금씩 질서를 찾았다. 손님들은 번호표를 받고 기다렸고 진열대 앞에서 사진을 찍는 시간도 자연스럽게 짧아졌다. 아이는 품절 안내판을 만들어 문 옆에 붙였고 유진은 맛별 수량을 적은 작은 칠판을 놓았다. 강대는 처음에는 너무 복잡하다며 얼굴을 찌푸렸지만 손님들의 불평이 줄어들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작은 체계가 오래된 빵집의 숨을 고르게 만들었다. 하지만 인터넷의 속도는 빵집의 손놀림보다 훨씬 빨랐다. 어느 날 오후 서연이 굳은 얼굴로 아인에게 휴대전화를 내밀었다. 화면에는 강대 빵집을 소개한 게시글 아래 악의적인 댓글들이 길게 이어져 있었다. 미성년자를 앞세워 불쌍한 사연을 판다는 말도 있었고 갓난아이를 홍보수단으로 이용한다는 말도 있었다. 아이는 그 문장들을 읽는 순간 손끝에서 힘이 빠져나갔다. 댓글 중 하나는 더욱 잔인했다. 글쓴이는 아인이 학교를 빼먹고 일한다며 어른들이 아이를 착취하고 있다고 단정했다. 또 다른 글은 유진의 손사진을 확대해 가짜 사연으로 동정심을 모으는 연출이라고 썼다. 아이는 숨을 들이마셨지만 폐 안쪽까지 차가워지는 느낌을 막지 못했다. 선의는 설명하지 않으면 왜곡되었고 설명하면 또 다른 구경거리가 되었다. 소문은 학교까지 도착하는데 하루도 걸리지 않았다. 교실 문을 여는 순간 아이는 여러 시선이 자신에게 꽂히는 것을 느꼈다. 수지는 기다렸다는 듯 휴대전화를 흔들며 말했다. 너 진짜 뉴스 타는 거 아니야. 아동 착취 빵집 딸로. 몇몇 아이들이 웃었지만 그 웃음은 예전보다 더 조심스러웠다. 모두가 잔인한 말의 위험을 알면서도 멈추는 사람은 없었다. 아이는 대답하지 않고 자리에 앉았다. 그녀는 자신이 강대와 유진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목이 막혔다. 그들은 미나를 살려주었고 자신에게 따뜻한 방과 빵 굽는 법을 내어주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들의 손을 착취의 증거처럼 바라보고 있었다. 아이는 수업 시간 내내 칠판 글씨를 보았지만 머릿속에는 댓글 속 문장들이 계속 번졌다. 점심시간에 서연이 아인을 옥상으로 데리고 갔다. 바람은 차가웠지만 교실 안의 시선보다 차라리 편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다. 우리가 해명 영상을 올릴 수도 있어. 네가 원하면 얼굴은 안 나오게 만들게. 아이는 난간을 잡은 채 한동안 말이 없었다. 해명하면 미나 이야기를 더 팔게 될까봐 무서워. 그 말은 차분했지만 끝은 아주 조금 흔들렸다. 서연은 쉽게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아인이 불행한 사연으로 유명해지고 싶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새로운 영상을 올리지 않고 대신 가게 운영 안내문만 정리하기로 했다. 미성년 근로라는 오해를 피하기 위해 아이는 방과 후와 주말에만 돕는다고 적었다. 수익 일부는 미나의 의료비와 빵집 채무 상환에 쓰인다고 썼지만 지나친 사생활은 밝히지 않았다. 그 안내문을 본 유진은 오래 망설였다. 그녀는 자신들이 떳떳하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세상 앞에 설명해야 한다는 것만으로도 상처받았다. 강대는 종이를 읽고 한참 뒤에야 낮게 말했다. 아이가 우리를 지키려고 이렇게까지 한다니. 내가 더 부끄럽다. 아이는 고개를 저으며
그의 손을 잡았다. 저를 받아주신 분들을 사람들이 오해하게 두고 싶지 않아요. 안내문은 생각보다 조용한 반응을 얻었다. 일부 손님들은 빵집을 응원한다고 댓글을 남겼고 몇몇은 악성글을 신고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인터넷의 상처는 지워져도 흔적이 남았다. 아이는 손님이 휴대전화를 들기만 해도 어깨가 굳었고 미나의 사진을 요구하는 사람에게는 예전보다 더 단호하게 거절했다. 유진은 그런 아인을 보며 어린아이가 너무 빨리 어른의 경계를 배운다고 생각했다. 그 무렵 강대는 다시 현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첫 통화 이후 현우는 몇 번 짧은 문자를 보냈지만 직접 아이들을 보러 오지는 않았다. 강대는 그 침묵을 이해하면서도 더는 기다리기만 할 수 없었다. 그는 밤 장사가 끝난 뒤 빵집 문을 잠그고 골목 끝 공중전화 부스처럼 좁은 곳에 서서 전화를 걸었다. 이번에는 신호음이 3번 울리기 전에 현우가 받았다. 현우의 목소리는 예전보다 덜 흐렸지만 여전히 무너진 사람의 그림자가 남아 있었다. 강대는 안부를 묻지 않고 곧장 말했다. 당신 딸이 당신 몫의 수치심까지 견디고 있습니다. 수학이 너머는 조용해졌다. 강대는 아인이 학교에서 겪은 일과 인터넷 소문을 짧게 설명했다. 그는 과장하지 않았고 동정도 구하지 않았다. 사실만 말했기 때문에 그 말들은 더 피하기 어려웠다. 저는 아이들 앞에 설 자격이 없습니다. 현우가 낮게 말했다. 강대는 그 대답을 듣자 오래 눌렀던 분노가 목까지 올라왔다. 자격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술을 끊고 일을 잡고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면서 만들어야 합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덧붙였다. 아이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당신보다 어린 아이가 먼저 배우고 있습니다. 그날 밤 현우는 낡은 고시원 방에서 전화를 끊고 오래 앉아 있었다. 방에는 빈 소주병 몇 개가 남아 있었고 유미의 장례식 때 받은 흰 봉투가 서랍에 들어 있었다. 그는 봉투를 꺼내지 못한 채 침대 끝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덮었다. 미나의 울음소리, 아인의 굳은 표정, 유미의 마지막 숨이 한꺼번에 떠올랐다. 그는 처음으로 도망칠 곳이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였다. 다음 날 아침, 현우는 동네 보건소의 중독 상담 창구를 찾아갔다. 접수표를 뽑는 손은 떨렸고 기다리는 동안 몇 번이나 밖으로 나가고 싶었다. 그러나 상담사가 이름을 부르자 그는 겨우 자리에서 일어났다. 술을 끊고 싶습니다. 그 한 문장을 말하는데 그는 장례식장에서 울었던 것보다 더 많은 용기를 써야 했다. 상담사는 놀라지 않고 조용히 치료 절차를 설명했다. 치료는 단숨에 사람을 바꾸지 않았다. 현우는 첫 사흘 동안 밤마다 식은땀을 흘렸고 손끝이 떨려 컵을 제대로 잡지 못했다. 그는 여러 번 포기하고 싶었지만 그때마다 강대의 말이 떠올랐다. 아인이 이미 당신보다 먼저 배우고 있습니다. 그 문장은 모욕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마지막으로 남은 밧줄이었다. 현우는 그 밧줄을 붙잡 하루를 넘기고 또 다음 하루를 넘겼다. 상담소 소개로 그는 물류회사 임시직 면접을 보게 되었다. 면접관은 그의 경력 공백과 음주 문제를 묻는 대신 새벽 근무를 버틸 수 있겠냐고 물었다. 현우는 고개를 들고 대답했다. 버티겠습니다. 빠지지 않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아직 자신감보다 두려움이 많았지만 거짓말은 아니었다. 며칠 뒤 그는 냉장 창고에서 박스를 옮기는 일을 시작했다. 그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장갑을 끼고 차가운 창고 바닥으로 들어갔다. 등은 금세 젖었고 손목은
오래된 부상처럼 쑤셨다. 동료들은 말수가 적은 그를 쉽게 믿지 않았지만 현우는 쉬는 시간에도 술 이야기를 피했다. 휴대전화 배경에는 유미와 아인의 오래된 사진이 있었다. 미나의 사진은 아직 없었고, 그래서 그는 더욱 이를 악물었다. 한편 빵집의 매출은 꾸준히 오르고 있었다. 강대는 재료상에게 밀린 일부 금액을 갚았고, 유진은 미나의 예방접종 비용을 봉투에 따로 넣었다. 아이는 숫자를 보며 처음으로 조금 희망을 느꼈다. 하지만 빚은 오래된 눈처럼 쉽게 녹지 않았다. 가장 큰 대출의 이자는 이미 불어나 있었고, 건물주가 요구한 보증금 인상도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 사실을 확인하듯 주말 오후에 또다시 채권 담당자가 찾아왔다. 이번에는 지난번보다 말투가 더 부드러웠지만 내용은 훨씬 가혹했다. 그는 매출이 늘어난 것을 알고 있다며 상환 일정을 앞당겨야 한다고 말했다. 강대는 계약서상 기한이 남아있다고 항의했지만 남자는 미소를 지우지 않았다. 유명해졌을 때 정리하시는 편이 서로 좋습니다. 그 말은 축하처럼 포장된 압박이었다. 아이는 계산대 뒤에서 그 대화를 모두 들었다. 그녀는 손에 든 포장끈을 놓지 못했고 유진은 미나를 아는 채 문가에 굳어 있었다. 손님들은 밖에서 줄을 서 있었지만 가게 안의 공기는 갑자기 무겁게 가라앉았다. 담당자는 명함 한 장을 다시 올려놓고 며칠 안에 연락하라고 했다. 아이는 그 명함의 로고가 지난번 문틈에 꽂힌 것과 같다는 걸 알아보았다. 남자가 떠난 뒤 강대는 오래된 의자에 앉아 눈을 감았다. 유진은 괜찮냐고 물었지만 그는 대답 대신 두 손으로 무릎을 눌렀다. 아이는 서랍 속 매출 봉투와 테이블 위 명함을 번갈아 보았다. 사람들은 줄을 서서 빵을 샀고 댓글은 응원으로 바뀌고 있었다. 그런데 빵집은 여전히 누군가의 계산서 위에서 흔들리고 있었다. 그날 밤 아이는 현우에게서 처음으로 직접 문자를 받았다. 짧은 문장이었다. 아빠가 치료를 시작했다. 아직 만나 달라고 말하지 않겠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겠다. 아이는 화면을 오래 바라보았다. 미움이 먼저 올라왔고 그 뒤를 아주 느린 안도가 따라왔다. 그녀는 답장을 쓰지 못했지만 문자를 지우지도 않았다. 휴대전화 불빛이 어두운 뒤방 천장에 조용히 번졌다. 밖에서는 오븐이 마지막 빵을 구워내고 있었다. 강대와 유진은 내일 팔빵을 준비했고 미나는 작은 담요 아래에서 깊이 잠들었다. 아이는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테이블 위에 남은 명함을 다시 보았다. 아버지는 아주 늦게라도 일어나려 하고 있었다. 그러나 빵집을 집어삼키려는 손은 이미 문 앞까지 와 있었다. 그녀는 다음 아침이 더 쉽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강대 빵집의 아침은 더 이상 조용한 골목의 숨소리로 시작되지 않았다. 문을 열기 전부터 사람들은 줄을 만들었고 휴대전화 화면에는 팬더빵 사진이 떠 있었다. 아이는 번호표 묶음을 손에 들고 전날보다 길어진 대기줄을 바라보았다. 기적은 분명 찾아왔지만 그 기적은 매일 새벽 더 많은 밀가루와 땀을 요구했다. 강대는 작은 채무 몇 개를 먼저 갚으며 오래된 장부에 붉은 줄을 그었다. 재료상 주인은 예전보다 부드럽게 웃었고 우유 업체도 납품 시간을 맞춰주었다. 유진은 그 변화에 감사하면서도 가장 큰 대출 서류만은 쉽게 펼치지 못했다. 작은 빚은 줄었지만 빵집의 목을 조이는 굵은 매듭은 아직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 매듭은 은행 이름으로만 오지 않았다. 건물주는 임대료 조정을 다시 요구했고 채권 담당자는 매출 자료를 더 자주 확인했다. 강대는 빵이 잘 팔릴수록 사람들이
자신들을 돕는다고 믿고 싶었다. 그러나 유명해진 가게는 동시에 더 많은 계산의 대상이 되었다. 아이는 웃으며 포장지를 접다가도 낯선 정장 차림이 들어오면 저절로 어깨가 굳었다. 어느 월요일 오후 손님 줄이 잠시 짧아진 시간에 검은 코트를 입은 여자가 들어왔다. 그녀는 빵을 고르지 않고 진열대와 간판을 천천히 살폈다. 명함에는 대형 식품 유통사, 지역 브랜드 개발팀장이라는 직함이 적혀 있었다. 여자는 정중하게 웃었지만 그 미소는 따뜻한 손님보다 정확한 감정인의 얼굴에 가까웠다. 이 빵은 전국 매장에서도 통할 수 있습니다. 여자는 팬더빵 하나를 바라보며 차분하게 말했다. 강대는 대답하지 않았고 유진은 커피잔을 내리려던 손을 멈추었다. 여자는 계약서를 꺼내 공정과 디자인 사용권을 넘기면 즉시 성금을 지급하겠다고 설명했다. 금액은 순간적으로 커 보였지만 아이는 종이 아래 작은 조건들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조건에는 강대빵집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문장이 들어 있었다. 팬더빵은 회사 브랜드로 재출시되고 기존 가게는 협력 제조처로 남을 수 있다고 되어 있었다. 강대는 그 문장을 읽자 눈가에 주름이 깊게 굳었다. 유진은 아무 말 없이 아인의 손을 잡았고 그 손은 놀랄 만큼 차가웠다. 여자는 분위기를 읽고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오래된 가게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요와 위생 기준을 언급했다. 또한 대형 설비와 유통망이 있어야 팬더빵을 더 많은 사람에게 보낼 수 있다고 말했다. 틀린 말은 아니었고 그래서 더 아프게 들렸다. 성금이면 큰 대출 일부를 갚고 미나의 병원비도 더 안정적으로 마련할 수 있었다. 강대는 계약서를 접지 못한 채 오래된 오븐 쪽을 바라보았다. 그 오븐은 자주 삐걱거렸고 하루 주문량을 감당하기에는 이미 벅찼다. 하지만 그 안에서 나온 빵은 유미의 어린 시절을 품고 있었다. 유진이 눈물로 만든 첫 팬더 얼굴도 아인이 다시 살려낸 새 속재료도 그 안에 있었다. 돈으로 숨통은 틀 수 있었지만 이름까지 넘기면 영혼이 사라질 것 같았다. 아이는 계약서를 조용히 다시 읽고 마지막 장에 서명란에서 시선을 멈추었다. 그녀는 아직 미성년자였고 법적으로 결정할 권한도 없었다. 그러나 이 빵이 왜 사람들에게 닿았는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팬더빵은 귀여워서만 팔린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버려지지 않은 기억과 가장 추운 밤에 열렸던 문 때문에 살아난 빵이었다. 죄송하지만 이 조건으로는 어렵습니다. 아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이상하게 선명했다. 여자는 잠시 눈썹을 들어 올렸고 강대도 놀란 얼굴로 아인을 보았다. 아인은 떨리는 손을 감추지 못했지만 끝까지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이 빵에서 이름을 빼면 사람들이 좋아한 이유도 같이 사라질 거예요. 그 말에 유진의 눈가가 붉어졌다. 여자는 잠시 침묵하다가 현실적인 조언처럼 차가운 말을 남겼다. 감정은 브랜드를 만들 수 있어도 채무를 대신 갚아주지는 않는다는 말이었다. 그녀는 조건이 오래 기다려주지는 않는다며 명함을 계산대 위에 다시 올렸다. 문이 닫힌 뒤에도 그 말은 가게 안에 남았다. 아이는 자신이 옳은 말을 했는지 아니면 모두를 더 위험하게 만들었는지 알 수 없었다. 그날 저녁 강대는 아무도 없는 시간에 팬더빵 틀을 꺼내 닦았다. 틀 가장자리에는 오래된 흠집들이 남아 있었고 유미가 좋아하던 작은 귀 모양은 조금 달아 있었다. 그는 아인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대신 낮고 느린 목소리로 말했다. 네가 지키려 한 건 내 자존심이 아니라 내 엄마의 웃음이었다. 아이는 그 말을 듣고서야 참았던 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거절은 새로운 압박을 불러왔다. 유통사 제안이 무산된 뒤 채권 담당자는 상환 일정을 더 날카롭게 재촉했다. 건물주는 대기업과 협업하면 안정적이었을 텐데 왜 고집을 부리느냐고 빈정거렸다. 온라인에는 곧 회사가 비슷한 캐릭터 빵을 낼 것이라는 소문도 돌았다. 아이는 매일 아침 손님 줄을 보면서도 그 줄이 언제 끊길지 모른다는 공포를 함께 보았다. 현우는 그 무렵 냉장 창고에서 일하는 시간을 늘리고 있었다. 그는 임시직 배지를 달고 새벽마다 얼음 같은 창고 문을 밀었다. 박스는 손끝의 감각을 빼앗을 만큼 차가웠고 허리는 매일 더 낮게 굽었다. 동료들은 처음에는 그를 오래 버티지 못할 사람으로 보았다. 하지만 현우는 쉬는 날에도 대체 근무를 신청했고 결근 한 번 없이 이름을 남겼다. 그는 점심시간마다 휴대전화를 꺼내 보내지 못한 메시지를 다시 읽었다. 아인에게 미안하다는 말은 너무 가벼웠고 보고 싶다는 말은 너무 이기적이었다. 그래서 그는 매번 문장을 지우고 통장 잔액과 상담 예약 시간만 확인했다. 술을 끄는 몸은 아직 흔들렸지만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일상이 그를 조금씩 붙잡았다. 그는 좋은 아버지가 아니라 먼저 도망치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창고 관리자는 어느 날 현우를 불러 정규직 전환심사 명단에 이름을 올리겠다고 말했다. 현우는 순간 대답을 잊었고 손에 든 장갑만 꽉 쥐었다. 관리자는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면 더 버티라고 했고 술 냄새가 다시 나면 끝이라고 덧붙였다. 현우는 고개를 깊이 숙였다. 그 굴욕적인 조건마저 그에게는 아이들에게 돌아갈 첫 계단처럼 느껴졌다. 빵집의 하루는 계속 무리하게 늘어났다. 강대는 반죽량을 줄이면 손님들이 실망할까봐 몸이 아파도 오븐 앞을 떠나지 않았다. 유진은 미나를 업은 채 포장을 돕고 틈이 날 때마다 크림을 만들었다. 아이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가방도 내려놓기 전에 계산대에 섰다. 세 사람은 빵집을 지키고 있었지만 사실은 서로의 체력까지 조금씩 빌려 쓰고 있었다. 어느 비 오는 오후, 유진은 오븐 앞에서 갑자기 몸을 비틀었다. 손에 들고 있던 철판이 바닥에 떨어지고 팬더 빵들이 뜨거운 김을 내며 흩어졌다. 아이는 계산대에서 뛰어나왔고 강대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유진을 안았다. 유진은 괜찮다고 말하려 했지만 입술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그 짧은 순간에 빵집의 모든 소리가 멀어졌다. 병원 응급실의 형광등은 빵집의 따뜻한 조명과 달리 눈이 아프게 차가웠다. 의사는 과로와 영양 부족, 오래 누적된 빈혈이 겹쳤다고 설명했다. 며칠은 반드시 쉬어야 하고 다시 무리하면 더 위험해질 수 있다고 했다. 강대는 고개를 숙인 채 처방전을 받아들었다. 아이는 침대에 누운 유진의 손등을 보며 자신이 만든 성공이 그녀를 쓰러뜨린 것은 아닌지 두려워졌다. 유진은 그런 아인의 생각을 읽은 듯 힘없이 웃으며 손을 뻗었다. 네 잘못이 아니야. 우리가 쉬는 법을 잊은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아이는 그 말에 더 울고 싶어졌다. 미나는 병실 의자에서 잠들어 있었고 강대는 창밖만 바라보았다. 누군가의 선의를 지키는 일에도 결국 사람의 몸이라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이 조용히 드러났다. 그날 밤 아이는 학교 가방과 주문 공책을 나란히 놓고 오래 앉아 있었다. 다음 주에는 중간고사가 있었고 미나의 예방접종 예약도 잡혀 있었다. 빵집은 유진 없이 돌아가기 어려웠고 강대 혼자서는 새벽 반죽을 감당할 수 없었다. 그녀는 학생이어야 했고 언니여야 했고 이제는 가게의 작은 책임자이기도 했다. 어느 역할도 버릴 수 없어서
어느 역할도 제대로 붙잡을 수 없었다. 서연은 사정을 듣고 학교 선생님에게 상담을 신청하자고 말했다. 아이는 처음에는 고개를 저었지만 더 버티면 모두가 다칠 것 같았다. 담임은 아이네 이야기를 듣고 출석과 시험 일정을 조정할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했다. 또한 지역복지센터와 청소년 지원 제도를 연결해 보자고 말했다. 아이는 도움을 청하는 일이 부끄러움이 아니라는 말을 아주 늦게 배우고 있었다. 빵집에서는 잠시 판매 수량을 줄이고 예약제를 더 엄격하게 운영하기로 했다. 손님 일부는 아쉬워했지만 많은 사람은 유진의 회복을 빌며 기다리겠다고 남겼다. 강대는 처음으로 품절 안내문 옆에 휴무일을 적었다. 그 작은 종이 한 장이 이상하게 큰 결심처럼 보였다. 오래 살아남으려면 매일 모든 것을 불태우는 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모두가 받아들였다. 그러나 쉬어가는 동안에도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다. 유통사의 새 캐릭터 빵 출시 소문은 점점 구체적으로 퍼졌고 채권 담당자의 연락은 계속 이어졌다. 아이는 밤마다 매출표를 보며 거절한 계약이 정말 옳았는지 다시 묻곤 했다. 그때마다 유진은 병원에서 돌아와 조금씩 회복하는 얼굴로 서두르지 말라고 말해주었다. 하지만 시간이 그들을 기다려줄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어느 늦은 밤, 빵집 문이 닫힌 뒤에도 아이는 혼자 계산대에 앉아 있었다. 미나는 뒷방에서 잠들었고 강대는 병원 영수증을 정리하다가 의자에서 깜빡 졸았다. 아이는 서류와 주문표, 학교 시험지를 한꺼번에 바라보며 숨이 막혔다. 그때 문 밖에 인기척이 멈추었고 젖은 유리 너머로 한 남자의 그림자가 보였다. 그는 망설이듯 오래 서 있다가 마침내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다. 아이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고 심장이 갑자기 낯선 박자로 뛰기 시작했다. 유리문 너머의 남자는 예전보다 야위었지만 흐트러진 술 냄새 대신 단정한 작업복을 입고 있었다. 한 손에는 물류회사 로고가 찍힌 봉투가 들려 있었고 다른 손은 떨리게 주먹을 쥐고 있었다. 강대가 잠에서 깨어 그의 이름을 낮게 불렀다. 현우 씨. 그 순간 아이는 피할 수 없는 내일이 문 앞에 왔음을 알았다. 현우는 문 밖에서 한참 동안 고개를 들지 못했고 젖은 작업복 어깨에는 늦은 비가 맺혀 있었다. 아이는 유리문 너머의 얼굴을 보자마자 숨이 목 안에서 굳는 느낌을 받았다. 기억 속의 아버지는 술 냄새와 무너진 눈빛으로 남아 있었다. 그러나 지금 문 밖의 남자는 야위었고 지쳐 있었지만 적어도 도망치는 얼굴은 아니었다. 강대가 문을 열자 차가운 밤 공기가 가게 안으로 밀려 들어왔다. 현우는 들어오자마자 깊이 허리를 숙였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손에는 물류회사 로고가 찍힌 봉투가 들려 있었고 손등에는 굳은 살과 작은 상처들이 남아 있었다. 아이들을 데려가러 온 게 아닙니다. 그가 겨우 꺼낸 첫 마디는 아이의 가장 큰 두려움을 먼저 내려놓게 했다.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고 계산대 모서리만 손끝으로 잡았다. 현우는 봉투를 강대 앞에 놓고 첫 월급 일부와 상담소 확인서를 꺼냈다. 아직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은 없습니다. 그래도 아이들 밥값만큼은 제가 내고 싶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술에 잠긴 흐림이 사라져 있었다. 유진은 뒤방 문가에서 미나를 안고 서 있다가 조용히 눈물을 훔쳤다. 미나는 낯선 남자를 보며 유진의 품에 얼굴을 묻었다. 현우는 그 작은 움직임 하나에도 가슴이 찢어지는 듯 눈을 감았다. 그는 다가가려 하지 않고 오히려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무서워하지 않아도 돼. 아빠가 너무 늦게 왔어.
그 말은 미나보다 아인에게 더 깊이 닿았다. 아인은 화가 났지만 그 화를 붙잡을 힘도 부족했다. 그날 밤 누구도 쉽게 화해라는 말을 꺼내지 않았다. 강대는 현우에게 따뜻한 물 한 잔을 내주었고 유진은 젖은 작업복을 말리라며 수건을 건넸다. 아이는 여전히 멀리 앉아 있었지만 그가 잔을 잡은 손이 떨리는 것을 보았다. 예전처럼 술을 찾는 떨림이 아니라 버티는 사람의 떨림이었다. 그래서 더 미워하기 어려웠다. 현우는 아이들을 데려가겠다는 말을 하지 않고 먼저 빵집이를 돕겠다고 했다. 새벽 창고 근무가 끝나는 날에는 재료를 옮기고 쉬는 날에는 배송과 줄 정리를 맡겠다고 했다. 강대는 거절하려 했지만 현우의 눈빛이 물러서지 않았다. 제가 갚을 빚은 돈보다 큽니다. 그 한마디에 강대는 더 말하지 못했고 아이는 고개를 돌렸다. 그 이후 현우는 아주 조심스럽게 빵집의 바깥쪽에 머물렀다. 그는 미나를 안아달라고 하지 않았고 아인에게 용서를 요구하지도 않았다. 대신 매주 일정한 금액을 봉투에 넣고 무거운 밀가루 포대를 가게 안으로 옮겼다. 손님들이 몰리는 주말에는 번호표를 나누며 강대가 쉬어야 할 시간을 만들었다. 그의 속죄는 말보다 단순한 반복으로 시작되었다. 시간이 지나도 아인의 마음은 곧장 부드러워지지 않았다. 그녀는 현우가 늦게까지 청소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엄마의 장례식 날을 떠올렸다. 미나가 울어도 일어나지 않던 등 술병 옆에서 무너져 있던 얼굴이 사라지지 않았다. 그러나 새벽마다 빠지지 않고 나타나는 작업복의 등을 보며 아이는 증오도 매일 같은 모양으로 유지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배웠다. 6달이 흐르는 동안 빵집은 조금씩 안정된 숨을 되찾았다. 예약제는 자리를 잡았고 유진은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시 반죽을 만졌다. 강대는 새 오븐을 중고로 들였고 현우는 물류회사에서 정규직 전환 통보를 받았다. 서연은 학교에서 만든 포스터로 작은 지역 행사까지 연결해 주었다. 팬더빵은 유행을 넘어서 동네의 따뜻한 이름이 되어갔다. 가장 큰 대출의 마지막 상환일은 초겨울 아침에 찾아왔다. 강대는 은행 창구에서 도장을 찍고 오래 들고 다닌 서류철을 천천히 덮었다. 그의 손은 믿기지 않는 듯 한동안 종이 위에 머물렀다. 유진은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의 팔을 조용히 잡았다. 아이는 봉투 안에 남은 영수증을 보며 처음 이곳에 왔던 눈보라 밤을 떠올렸다. 빵집으로 돌아온 강대는 오래된 간판 아래에 섰다. 그는 손님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큰 발표를 하지 않았고 유진에게만 아주 작게 말했다. 우리 가게. 아직 우리 거야. 그 말에 유진은 웃다가 울음을 터뜨렸다. 아이는 그 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고 미나는 이유도 모르면서 손뼉을 쳤다. 한때 닫히려던 문이 마침내 다시 살아남은 순간이었다. 며칠 뒤 현우는 정장을 입고 빵집에 들어왔다. 빌린 듯 어색한 옷차림이었지만 머리는 단정했고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회사에서 받은 재직증명서와 월급 명세서, 작은 월세방 계약서를 강대 앞에 놓았다. 이제 아이들을 데려가고 싶다는 말보다 아이들이 돌아와도 되는 집을 만들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보다 책임의 무게가 있었다. 아이는 그 종이들을 보고도 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는 아버지가 변했다는 증거를 여러 번 보았지만 마음은 서류처럼 쉽게 정리되지 않았다. 유진은 미나를 바닥에 내려놓았고 아이는 비틀거리며 현우 쪽으로 몇 걸음 걸었다. 현우는 숨도 쉬지 못한 채 무릎을 꿇었다. 미나는 잠시 그를 올려다보다가 아주 서툰 발음으로 아빠라고 불렀다.
그 한 단어는 모두의 시간을 멈추게 했다. 현우는 미나를 안기 전에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울었다. 그는 아이를 놀라게 하지 않으려 했지만 울음은 끝내 손가락 사이로 새어나왔다. 미나는 작은 손으로 그의 소매를 붙잡았고 그제야 그는 조심스럽게 아이를 품에 안았다. 유진은 입술을 깨물었고 강대는 창밖을 보며 눈물을 삼켰다. 현우는 미나를 안은 채 강대와 유진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는 고맙다는 말을 여러 번 반복하지 않았다. 대신 이마가 바닥에 닿을 만큼 깊게 숙였다. 제 아내가 남긴 아이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제 인생까지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강대는 당황해 그를 일으키려 했지만 현우는 한 번 더 고개를 숙였다. 그 절은 체면이 아니라 생명의 빚을 인정하는 방식이었다. 아이는 그 모습을 보며 오래 묶어둔 감정이 안쪽에서 천천히 풀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아버지를 완전히 용서할 준비가 되었는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그가 더는 변명 뒤에 숨지 않는다는 사실만은 분명했다. 아이는 가까이 다가가 미나의 머리를 쓰다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다시는 우리보다 술이 먼저이면 안 돼. 현우는 눈물 젖은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다시는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그의 대답은 짧았지만 이번에는 빈 약속처럼 들리지 않았다. 아이는 더 말하지 않고 미나의 작은 가방을 챙기기 시작했다. 유진은 서둘러 아이 옷을 접다가 결국 울음을 터뜨렸고 강대는 괜히 계산돼 서랍을 열었다, 닫았다. 이별은 행복한 결말 안에서도 사람을 아프게 만들었다. 함께 견딘 시간이 너무 깊었기 때문이다. 그날 저녁, 빵집은 일찍 문을 닫고 작은 식탁을 폈다. 유진은 미역국과 따뜻한 계란말이를 준비했고 강대는 팬더빵을 가장 예쁜 접시에 담았다. 현우는 식탁 끝에 조심스럽게 앉아 어떤 반찬도 먼저 집지 않았다. 아이는 그 어색함이 조금 우스웠지만 웃음을 숨겼다. 미나는 팬더빵의 귀부터 뜯어 먹으며 모두의 마음을 조금씩 풀어주었다. 식사가 끝날 무렵 아이는 강대와 유진에게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저는 졸업하면 꼭 돌아올게요. 이 빵집을 더 오래 살릴 방법을 배우고 올게요. 유진은 그런 약속을 강요하고 싶지 않았지만 아인의 눈빛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강대는 잠시 침묵하다가 오래된 팬더빵 틀을 꺼내 그녀에게 건넸다. 돌아올 길을 잊지 말라는 뜻이다. 아이는 그 틀을 두 손으로 받았고 차가운 금속의 무게를 깊이 기억했다. 그것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유미의 웃음과 눈보라 밤의 문턱이 담긴 물건이었다. 현우는 그 모습을 보며 자신이 아이에게서 빼앗은 시간들을 다시 떠올렸다. 그는 그 시간을 돌려줄 수는 없었다. 다만 앞으로의 매일을 더는 함부로 쓰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맹세했다. 그 후로 아이는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도 방과 후마다 빵집에 들렀다. 미나는 유진에게 손을 흔드는 법을 배웠고 강대에게는 5분 소리를 흉내내며 웃었다. 현우는 월급날마다 빵집에 와서 재료비 일부를 보탰고 강대는 처음에는 받지 않다가 결국 장부의 이름을 따로 적었다. 그 장부는 빚의 기록이 아니라 회복의 기록이 되었다. 시간은 언제나 상처보다 빠르게 흐르는 척하지만 사실은 아주 느리게 사람을 데리고 간다. 아이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식품 경영과 제과 기술을 함께 배웠다. 그녀는 대기업의 제안을 무조건 미워하지 않는 법도 배웠고 작은 가게가 오래 살아남는 전략도 익혔다. 무엇보다 이름과 기억을 지키면서 성장하는 방법을 찾으려 했다. 그 약속은 그녀가 매일 펼치는 공책의 첫 줄이 되었다. 15년 뒤 강대 빵집은
여전히 같은 골목에 있었다. 간판은 새로워졌지만 이름은 그대로였고 유리창 안에는 팬더빵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다만 이제 그 빵은 서울 여러 지점에서 만날 수 있는 작은 브랜드가 되어 있었다. 아이는 자신의 성을 크게 내세우지 않고 강대라는 이름을 브랜드의 중심에 두었다. 그녀에게 그 이름은 은혜를 잊지 않는 방식이었다. 아이는 결혼 후에도 매주 본점 오븐 앞에 섰다. 직원들은 대표가 직접 반죽 온도를 확인하는 모습을 처음에는 신기하게 보았다. 그러나 그녀는 빵이 숫자로만 관리되는 순간 가장 중요한 온기를 잃는다고 믿었다. 유진은 이제 오래 서 있지 못했지만 가끔 의자에 앉아 새 직원들에게 팬더 얼굴을 가르쳤다. 강대는 말수가 더 줄었지만 손님들의 첫입 표정만은 여전히 놓치지 않았다. 미나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그 밤의 빚을 갚아갔다. 그녀는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산부인과 의사가 되었으며 분만실의 새벽을 누구보다 오래 지켰다. 산모의 손을 잡을 때마다 자신이 눈보라 속에서 겨우 살아난 아이였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다. 그녀는 형편이 어려운 산모와 난임 부부를 돕는 지원 프로그램에도 참여했다. 생명을 받았던 아이가 이제 생명의 문 앞에 서게 된 것이다. 어느 겨울밤, 미나는 야간 근무를 마치고 본점에 들렀다. 아이는 마감 준비를 하다가 동생의 흰 가운을 보고 웃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따뜻한 팬더빵 하나를 나누어 먹었다. 창밖에는 아주 옅은 눈이 내리고 있었다. 미나는 빵을 한 입 베어 물고 조용히 말했다. 언니, 그날 우리가 여기까지 올 줄 알았어. 아이는 오래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다. 몰랐어. 그냥 그날은 미나를 살리고 싶었어. 아인의 대답은 담백했지만 그 안에는 지나온 세월이 모두 들어 있었다. 현우는 이제 술을 끊은 지 오래였고 여전히 월급날이면 강대와 유진을 찾아왔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영웅담처럼 바꾸지 않았고 조용히 책임지는 삶을 이어갔다. 가족은 완벽해서 회복된 것이 아니라 매일 다시 선택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았다. 그날 밤 아이는 빵집 불을 끄기 전 오래된 펜더트를 꺼냈다. 금속 가장자리의 흠집은 여전히 남아 있었고 그 흠집마다 누군가의 시간이 묻어 있었다. 그녀는 틀을 닦아 제자리에 넣고 유리문 밖으로 내리는 눈을 바라보았다. 한때 그 문 앞에서 무릎 꿇었던 소녀는 이제 누군가에게 문을 열어주는 사람이 되었다. 강대빵집의 마지막 불빛은 골목 끝까지 따뜻하게 번져갔다. 그것은 거창한 기적의 증거가 아니었고 한 번의 선의가 포기되지 않았다는 조용한 증거였다. 가난한 노부부가 내어준 방 하나. 소녀가 지켜낸 빵 하나. 늦게 돌아온 아버지의 책임 하나가 이어졌다. 그렇게 작은 씨앗은 긴 세월을 건너 마침내 많은 사람의 삶을 덮는 숲이 되었다. 이 이야기를 돌아보면 가장 큰 기적은 화려한 성공이 아니라 문을 여는 마음이었다. 강대와 유진은 넉넉해서 아이들을 품은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마지막 온기를 나누기로 선택했다. 그래서 그들의 선의는 동정이 아니라 책임이 되었고 오래된 빵집은 피난처를 넘어 삶의 방향이 되었다. 사람은 가끔 가진 것이 적을수록 무엇을 내어주는지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 아인의 용기도 특별한 능력에서 시작되지 않았고 동생을 살리려는 절박한 마음에서 시작되었다. 그녀는 처음부터 강한 사람이 아니었지만 지켜야 할 존재 앞에서 매일 조금씩 강해졌다. 그 과정에서 빵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기억과 책임을 담는 그릇이 되었다. 팬더빵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어린 시절이었고 누군가에게는 다시 살아갈 이유였다. 현우의 변화는 이 이야기에서 가장 조용하지만 쉽게 지나칠 수 없는 부분이다.
그는 한 번 무너졌고 그 무너짐 때문에 가족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다. 그러나 진짜 속죄는 눈물 많은 사과보다 같은 시간에 일어나 같은 책임을 반복하는 삶이었다. 용서는 한순간에 완성되지 않지만 책임지는 하루들이 쌓이면 미움의 모양도 조금씩 달라진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남기는 질문은 결국 선의의 크기가 아니라 선의를 끝까지 지키는 태도일지 모른다. 여러분은 어떤 장면에서 가장 마음이 흔들렸는지, 그리고 누구의 선택이 가장 오래 남았는지 궁금하다. 아인의 용기였을까? 유진의 따뜻함이었을까? 아니면 늦게라도 돌아선 현우의 책임이었을까? 각자의 마음속에는 분명 다른 빵 냄새와 다른 눈물이 남아있을 것이다. 만약 여러분의 삶에도 가장 추운 밤처럼 느껴지는 시간이 찾아온다면 이 이야기를 잠시 떠올려도 좋겠다. 누군가가 열어준 작은 문 하나가 한 사람의 오늘을 넘어 긴 미래를 바꿀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무심코 건넨 따뜻한 한 조각도 언젠가 누군가의 숲으로 자랄 수 있다.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의 마음에도 오래 식지 않는 온기가 남기를 바란다.